어머니,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저희한테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표정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냉정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내가 25년간 목숨처럼 품고 살아온 아들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올해 64살이고 부산 금정구에서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노년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제 인생의 전부였던 외아들 민준이만이 저의 버팀목이자 희망이었어요. 민준이는 서울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있고 2년 전 예쁜 여자와 결혼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른 어머니는 자식의 삶에 언제까지 필요한 존재일까요? 저는 그 답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요. 저는 어려서부터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딸은 못 낳았지만 민준이는 말 잘 듣고 공부도 곧잘 해줘서 늘 대견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원비를 충당하기도 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민준이는 군대에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꿋꿋하게 울음을 참으며 저를 올리던 아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내가 이제 아빠 목까지 잘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이야. 며느리 수정이는 첫인상이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 눈빛은 좀 차가웠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 수정이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곱네. 민준이가 복이 많네. 감사합니다. 짧고 공허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하며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은 결혼식 준비 기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집을 구하는 일부터 혼수 맞추는 일까지 전부 제가 앞장서서 했어요. 수정이 쪽 부모님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 없고 외아들 하나인 저로선 민준이가 제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제 전 재산을 털다시피 해 신혼집을 장만해줬어요. 34평 아파트, 비록 서울 외곽이었지만 신혼부부에게는 과분할 만큼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정이가 제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니, 이 아파트 좀 작지 않아요? 그 말이 얼마나 비수처럼 꽂히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이 아이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결혼 후 첫 추석, 저는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고생했다. 어서 와서 앉아.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앉긴 했지만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묻자 수정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정이가 많이 예민한가 보구나. 엄마, 그냥 좀 이해해줘. 원래 좀 예민한 편이야. 민준이는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제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보러, 손자 준우 보러 한 달에 한두 번 서울로 올라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수정이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다음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가 안 돼서. 아이고, 엄마가 아들 보러 오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예의요? 시어머니가 아들 보러 오는 게 예의 없는 일인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짐을 싸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말도 안 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민준이가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그래서 아기용품도 사고 미역국도 끓여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수정아,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수정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오셔도 불편하실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러 가는 일조차 불편하게 느끼는 세상이구나.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 저는 다시 가족이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어색했던 관계가 손자 하나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준우가 태어난 날 저는 사진 한 장으로 손자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수정이 무사히 잘 나왔어. 지금은 회복 중이고 사진 보낼게. 메시지로 받은 그 한 장의 사진. 깨끗하게 감싼 아기와 흐릿한 배경에 누운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병원에 가도 될까? 지금은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다음에 조용할 때 보자. 그렇게 말하며 돌려 말했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우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친정에 간 사이에 집에 와. 준우도 많이 컸어. 그날 저는 부산에서 첫 차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손자를 보러 가는 길이 그렇게 설렐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우야 할머니가 이제야 보네. 살포시 안아본 준우는 정말 예뻤습니다. 민준이를 꼭 빼닮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곧 돌아올 거야. 얼른 가보는 게 좋겠어. 단 2시간, 그것도 몰래. 손자 얼굴을 보는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정이랑 좀 심하게 싸웠어. 왜? 엄마 얘기 때문에 수정이가 엄마가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든다고.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끼어들었다고? 그냥 수정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자주 오고 준우한테 관심도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나 봐.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엄마. 그냥 수정이 생각일 뿐이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를 감싸면서도 결국은 며느리의 입장에 서 있던 거였죠.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준우가 열이 나서 병원 갔는데 수정이 몸이 안 좋아서 혼자 돌보기가 힘들대. 서울 좀 올라올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자 걱정, 며느리 걱정, 다 품고요.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한 며느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준우가 아프다니까. 어머니가 오셔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래도 손잔데. 그 순간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요.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드시는 것도 싫고요. 끼어든다니요. 손자가 아픈 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수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걱정돼서.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순간 저는 남의 집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민준이는 진료실에서 나오며 둘 사이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준우 괜찮대. 일단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정이가 좀 심했어. 그래, 나도 이해해. 그런데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수정이가 대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니? 엄마가 자꾸 우리한테 신경을 써주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웠대.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냥 너무 자주 오시고 준우한테도 관심 많고 수정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뭐라던데? 엄마가 외로워서 관심 받으려고 한다고.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외로워서요? 사랑과 걱정을, 관심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니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돌을 맞았을 무렵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돌잔치 언제 하니? 조용히 하기로 했어.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그럼 나도 가야지. 수정이 친정에서 하기로 했어. 어머니는 다음에 따로 뵐게. 결국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SNS에 올라온 사진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은 있었고 저는 없었습니다. 그 후 민준이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수정이가 장염에 걸려서 또 도와달라고. 저는 또 서울로 갔고 또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는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며 쉬는 모습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들려온 전화통화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응, 시어머니 와서 애 봐주고 있어. 나 완전 편해. 언니도 한번 해봐. 진짜 부려먹는 맛이 있어.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휴대폰 화면을 꺼내고 또 껐습니다. 며느리의 전화통화 속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부려먹는 맛이 있더라고.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남의 집 가정부가 된 걸까요? 며느리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만 찾는 사람. 필요할 때만 불렀다가 불필요해지면 밀어내는 사람. 그게 저였던 거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나 부장으로 승진했어. 정말이니? 세상에. 민준아, 정말 축하한다. 저는 너무 기뻐서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서울 올라갈게. 축하해주고 싶어. 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잠깐의 정적. 그리고 돌아온 대답. 엄마. 오늘은 좀 수정이랑 둘이 조용히 보내려고 해. 그래. 그럼 내일은?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나중에 연락할게.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요. 사진 속에는 민준과 수정, 그리고 수정이의 부모님, 형제들까지 활짝 웃으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케이크에는 승진 축하, 풍선 장식, 화려한 음식, 딱 봐도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 민준을 낳고 키운 엄마인 저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도 손을 들 수 없었어요. 왜 나는 항상 제외되는 걸까? 며칠 뒤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너한테는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니? 아니야, 엄마.
그럼 왜 축하 자리에 나만 빠졌어? 그건 수정이 쪽이 준비한 거라서. 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니? 내 승진인데 내 엄마가 빠지는 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조금만 거리를 두면 안 될까?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거리를 두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연락이 뚝 끊긴 민준에게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정이가 집을 나갔어. 뭐? 짐 싸서 나가버렸어. 준우 데리고.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싸운 것도 없는데. 나중에야 문자가 왔어. 뭐라고? 더는 어머니와 엮인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 그래서 집 나간 거래. 나는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또 내 탓을 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초췌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수정이는 왜 그랬다고 해? 엄마 얘기였대. 엄마가 우리 가정에 자꾸 개입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는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갔잖아. 알아, 엄마. 근데 수정이는 그조차도 힘들었대.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그날 민준이는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다 지나갈 거야, 민준아. 다 지나간다. 저도 민준이를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아들의 엄마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수정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몇 달 동안 만나고 있었대. 오늘 내가 직접 봤어. 애 데리고 어린이집 보내고 낮에 그 남자랑.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토록 저를 밀어내던 며느리가 결국 바람까지 피운 거였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수정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외로워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그 남자에게 위로받았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엄마 때문이래. 뭐? 엄마가 우리 가정에 자꾸 끼어들어서 자기는 버티기 힘들었다고. 이제는 바람핀 것도 제 탓이라 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수정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외로워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그 남자에게 위로받았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엄마 때문이래. 뭐? 엄마가 우리 가정에 자꾸 끼어들어서 자기는 버티기 힘들었다고. 이제는 바람핀 것도 제 탓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임신했어. 그 말에 저는 잠시나마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따라온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수정이가 그 남자랑 만났던 때랑 겹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참 느리게 흘렀습니다. 민주는 그 누구보다 말이 없어진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저 멀리서 그 애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나를 닮았어. 눈매가 딱 나야. 그 말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DNA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보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내 아이라네. 민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수정은 출산 이후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제 반찬 가게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들고 온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저도 엄마니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많았지만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다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수정이랑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예전처럼 살진 않을 거야. 수정이한테 분명히 말했어. 엄마를 다시는 상처 주면 그땐 내가 먼저 끝내겠다고. 그 말 속에는 결심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동안 내가 진짜 바보였어. 민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 때마다 다 들어줬는데 나는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어.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민준아, 너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예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했고 며느리 수정은 매주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던 말투 대신 한층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상처 위에 다시 놓는 신뢰와 이해의 달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반찬 가게 언제 끝나? 왜? 그냥 같이 밥 먹자. 오랜만에 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과의 식사는 멀어진 풍경이었고 같이 밥 먹자는 말조차 사치였으니까요. 며느리 수정 역시 변화했습니다. 매주 아이들 사진을 보내며 안부를 묻고 먼저 전화해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준우 유치원에서 체육대회 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어딘가 애틋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체육대회 날 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달리기 1등 할 거야. 그 작은 품 안에서 저는 지난 세월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외로운 싸움 같았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일하는 손끝이 덜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 거 없어요? 수정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포장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그녀. 그냥 집에 있지 힘들 텐데. 아니요.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는 소중해서요. 그날 둘이서 도란도란 마늘을 까고 물을 썰면서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속을 털어놓은 게 언제였을까요? 어머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어요. 괜찮다, 수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안 뒤부터지. 둘째 준호는 어느덧 이유식을 먹고 기는 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옹알거리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옹알거리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요즘 할머니 찾는 것 같아요. 소리만 들어도 눈이 반짝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내가 준호의 따뜻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가족사진 찍자.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셋만 찍었는데 이제는 엄마도 꼭 같이 찍어야 해. 사진관에서 내 식구가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수정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가 계셔야 따뜻해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눈물과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용히 흐르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매주 꼭 안부 전화를 했고 수정은 주말마다 손수 만든 음식을 들고 반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조금은 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고 주말이면 준우와 공원에 나가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혼잣말을 하며 잠드는 일도 줄었습니다. 이게 늦게 온 행복이라면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저는 문득 삶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바쁜 하루 끝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 준우가 그려준 색연필 그림 한 장, 며느리 수정이 보낸 짧은 안부 문자까지도 모두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위로들을 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저 저녁 반찬 조금만요. 아, 오늘은 깻잎 무침도 있네요. 그거 좋아하는데. 그 말투 속엔 반가움보다 쓸쓸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음식을 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남는 반찬을 정갈히 담아 작은 메모와 함께 이웃집 노인 문 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챙겨 드세요. 마이너스 옆집 김순자 드림. 작은 일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돌려받는 메모가 생겼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은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반찬 가게에는 할머니들뿐 아니라 아이 엄마들, 동네 어르신들이 차례차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 조기찜 다시 해주세요. 그거 우리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드셨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사장님 목소리도 참 좋고 저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공간을 단순히 먹을 걸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날부터 가게 한쪽 벽면에 작은 게시판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그 밑에는 쪽지와 펜을 비치해 두었고 이웃들은 익명으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투병 중이라 너무 지칩니다. 그래도 오늘은 장조림 덕분에 웃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쪽지들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대신 읽어주면 어떨까? 준우에게 부탁해서 핸드폰 녹음 앱을 배웠고 매일 밤 하나씩 쪽지를 읽고 제 목소리로 담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박옥자님. 남편 없이 맞는 첫 생일입니다. 미역국은 없지만 이곳에서 따뜻한 눈빛을 받았습니다. 이 음성은 SNS에 올려졌고 뜻밖에도 반응은 컸습니다. 사장님 목소리에 울었어요. 우리 엄마 같아서요. 이 목소리 덕분에 하루를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삶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반찬가게 사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데워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정이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둔 게 행운이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때는 저를 불편해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더 바빠진 것 같아. 우리보다 더 인기 많아졌어. 아이고, 인기라니 그저 밥 한 숟가락 같이 나눠 먹는 거지. 그해 겨울,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 마음 읽어주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강연도 했습니다. 지금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일 큰 밥상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어르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불을 끄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와 이웃들의 이야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늦은 위로란 없다는 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 저는 조용히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준호는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정은 어느새 저를 친구처럼 의지했고 민주는 여전히 출근 전 아침마다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 따뜻한 일상 속에서 문득 이 삶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민준에게. 민준아, 내가 태어나던 날 엄마는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단다. 혼자서도 너를 잘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지. 너를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건 세상보다 내가 나를 멀리하는 순간이었어. 그땐 엄마가 정말 많이 아팠단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와 엄마 손을 잡아줬을 때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어. 엄마는 지금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잘 살아줘서 고맙고 아버지 없이도 꿋꿋이 버텨줘서 고맙다. 이제는 엄마보다 너를 더 믿는단다. 사랑한다. 그리고 수정에게. 수정아, 처음엔 우리 둘 다 참 낯설고 서툴렀지. 나는 시어머니로서, 너는 며느리로서 각자의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야. 내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나는 알았단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처럼만 해줘.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로, 민준에게 좋은 아내로, 그리고 나에게는 가끔 안부 전해주는 딸 같은 며느리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어린 손자 준우와 준호에게. 우리 준우야, 준호야. 할머니는 너희 덕분에 하루하루가 특별했단다.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내가 처음 웃어줬을 때, 그 순간을 평생 간직할게. 세상은 넓고 때로는 무서울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줘.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어떤 순간에도 너희를 믿고 기다려줄 가족이 있다는 걸. 할머니는 언제까지나 너희의 편이야. 사랑해. 편지를 모두 쓰고 나니 마음속 무거움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창밖엔 어느새 해가 기울고
가게 유리창 너머로 붉은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가게로 모였습니다. 민주는 갈비찜을 들고 수정은 직접 만든 잡채를 가져왔습니다. 준우는 손수 쓴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예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느새 반찬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웃 어르신들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우리 동네의 따뜻한 등불이에요.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릴 땐 시간이 느리고 늙을수록 하루가 짧아지지요.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사랑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도 언젠가 용서받고 싶은 누군가가 있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 늦은 위로란 없으니까요.